안녕하세요. 30대 남자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외동으로 자랐습니다. 저의 악몽 같았던, 아니 지옥과 천국으로 갔던 저의 지난 3, 4년 동안의 시간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일본 유학을 다녀와서 30대 초반 국내 IT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원하는 일본 유학을 무사히 다녀왔고 한국에서 원하는 회사에 지원해 단번에 입사했습니다. 게다가 그 회사에서 이상형을 만나 1년 열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동갑내기인데 외모도 출중하지만 성격이 밝고 리더십도 있어서 사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아내가 제 여자가 되어서 저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달콤한 시간들이 모두 꿈만 같았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약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아기를 갖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생활에 충분히 만족했고 아기 갖는 일은 급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아기를 갖고 싶어 했기 때문에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집에서 몸조리하며 프리랜서로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아내 뜻에 따랐습니다. 아내가 회사 일을 그만두고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러 다니며 몸 상태를 체크하던 중 병원에서 남편과 함께 내원하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조급해하는 아내를 위해 뭐든 함께 노력하는 성의를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에 두말하지 않고 바로 예약을 잡아서 함께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때 제가 감정자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날 제 기분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희는 서로 아무 말도 안 했었죠. 아기를 빨리 갖고 싶어서 회사까지 그만두고 노력하고 있는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서 한동안 아내 눈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로서 자신감도 너무 떨어졌습니다. 아내도 적잖게 놀란 눈치였지만 저희는 그 문제에 대해 딱히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비뇨기과 시술과 시험관 시술을 해가면서 남자에게 좋다는 온갖 한약을 다 먹어가며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임신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쯤 되니 왠지 상황이 역전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더 초조하게 임신을 기대하고 있었고 아내는 왠지 더 이상 기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희 모두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임신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아내가 제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 자체도 기뻤지만 뭔가 이제부터는 제 스스로 떳떳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답답했던 것들이 후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매우 조심해가며 생활했고 저도 아내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칼퇴근을 했고 집안 청소와 장보기 등 아내를 위해 뭐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내에게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해주고 싶어서 꽃을 준비해서 아내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내가 병원 가는 시간에 맞춰서 몰래 병원을 방문했던 거였죠. 평소에 직장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함께 가주지 못했던 것이 내심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내는 외간 남자와 함께 있더군요. 저는 손에 힘이 풀려 들고 있던 꽃다발을 땅에 떨구고 말았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은 어떤 남자가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남자가 그녀의 남편 같아 보였습니다. 제가 꽃을 툭 하고 떨구자 대기실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이내 아내가 저를 발견하고는 놀랐습니다. 그 남자는 정황상 제가 남편이라는 것을 눈치채고는 안절부절해 하더군요. 저는 목구멍까지 고함이 올라왔지만 산모들이 있는 병원에서 소리를 칠 수 없어 아내에게
집으로 돌아오라는 제스처를 한 뒤 차에 올라타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저는 아이가 혹시라는 마음도 들고 그러면서도 아닐 거야, 아니겠지 하기도 하고 1초에 수십 가지의 생각이 머릿속을 들락날락했습니다. 저는 운전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게 멍한 상태로 집으로 왔고 아내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는 집에 도착해서 냉수를 2잔 연속으로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저는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아내는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앉더군요. 제가 당신 이 상황이 뭔지 설명해봐 라고 하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내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말하더군요. 그래, 당신이 생각한 대로야.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 당신 아이 아니야. 당신도 눈치챘었겠지만 나 그동안 당신한테 지쳤었어. 아이도 못 만드는 당신 보고 살 생각하면 정말 끔찍했었다고.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저는 분노했지만 분노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분노는 곧 수긍, 낙담으로 변하더군요. 아내 입장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여자로서 자신의 아이를 갖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억장이 무너지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내는 이왕 이렇게 다 알게 된 거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생각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 여자는 뭐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당당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아내 앞에서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많은 날을 고민하다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아빠가 될 수도 없는 남자이니 아내를 보내주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둘은 이혼했고 제 아내는 그 남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폐인이 되었죠. 전처로부터 느낀 배신감과 모멸감 때문에 거의 일주일 정도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기뻐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비참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심정으로 사람을 대하고 살아야 할지 두려운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회사는 정식으로 절차를 밟지도 않고 퇴사해버렸습니다. 제가 이혼한 후 어머니는 제가 혼자서 밥은 어떻게 해먹고 있는지 걱정이 되셔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집에 들르셨습니다. 매일매일을 술로 보내던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뱃속에 가지셨을 때부터 저는 어머니의 모든 것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지금도 저의 어린 시절 모든 것이 다 기억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아들아, 나는 네가 사람들의 질타를 받을 나쁜 짓을 한다고 해도 너는 내 배에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난 너를 끌어안을 것이다. 하물며 너는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한 적 없는 착한 아이였고 전 처와의 사이에서도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왜 네가 이렇게 아파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냐. 엄마는 너를 보면서 억장이 무너진다. 모두 내 잘못 같고 라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지금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나는 정말 어머님께 큰 잘못을 하는 것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짐을 하고 용기를 내보려고 해도 아직은 제 안에 불안정서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회사에 들어가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약간 겁이 났습니다. 아내와의 트라우마가 이것을 두렵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없겠다고 판단했고 우선 제가 좋아하는 활동들을 하나하나씩 해보았습니다. 산책부터 시작했고 체력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제가 좋아하는 조깅, 테니스 등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취미로 종종 들르던 목공소에 다시 가서 이것저것 만들기도 시작해 보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활동들을 하며 사람들과 조금씩 교류를 시작하니
저의 페이스를 다시 찾아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니 생각도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에 그리 나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일본 유학 시절에 자주 가던 식당에서 먹던 맛있는 돈가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미소 국물이 일품이었던 곳이었죠. 그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서 집에서 취미 삼아 레시피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약 1개월 정도의 노력 끝에 같은 레시피를 만드는 데 성공했고, 이 정도는 식당을 열어도 될 맛이겠다 싶어서 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한때 오랫동안 한정식당을 운영하셨던 분이셔서 제가 만든 레시피에 승산이 있다고 여기셨던 것이죠. 어머님 나름대로 65세까지 일하시고 은퇴하시겠다 생각했는데 아들이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니 어머니께서도 적극 돕기로 하셨습니다. 제가 개발한 레시피에 식당 일에는 잔뼈가 굵으신 어머니의 노하우가 더해져 저의 식당은 차별화된 맛을 내는 곳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와 저 둘이서만 시작을 했는데 저의 식당은 대박이 났습니다. 1년 만에 옆 가게까지 터서 가게를 확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가게 일이 생각보다 잘 되고 확장까지 하게 되면서 저는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오히려 바쁘게 지내는 것이 마음 편하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점점 내면의 자신감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저희 가게를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 그리고 손님들이 밖에서 오랫동안 줄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상황들이 제 자존감이 올라가게 했습니다. 더 이상 저는 초라하고 무능력하지 않고 제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제 인생에 다시 한 번 더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늘 가게에 아이를 데리고 오던 여자분이 있었는데 아이는 5살 난 남자아이였고 저는 그 아이를 참 예뻐했습니다. 그 아이는 인사도 엄청 깍듯하게 하며 식당에서 절대 시끄럽게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인데 불구하고 자신의 엄마 그리고 윗사람들에게 존댓말을 곧잘하는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 아이를 예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제가 아빠가 되어 있다면 저 나이와 비슷한 아들이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끔 하고는 했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당차고 씩씩한 스타일이었고 진국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아들이 태어나던 해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혼자 아들을 억척스레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이 엄마와 저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손님이었지만 어느새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가게에 들를 때마다 각종 음료수며 자양강장제 같은 것들을 챙겨왔고 더운 날엔 팥빙수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골 손님이 저를 챙겨주시는 것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저도 가끔 지나다가 장난감이 보이면 아이의 것을 사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저에게 이번 주 토요일에 유치원에서 발표회를 하는데 삼촌이 와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제가 가도 되나 싶기도 했지만 아이가 저렇게 해맑게 얘기하니 그 자리에서 당장 가겠다고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와 아이 엄마와 가까워지다가 아이 엄마와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먼저 고백해서 시작된 거였죠. 제가 먼저 고백하지는 못할 테니 아이 엄마가 저를 배려해서 먼저 고백해 준 것이었죠. 저는 아이 엄마와 그동안 각자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마음이 많이 정돈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 인연이 끝까지 좋은 관계로 갈 수 있을까?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고 끝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친구처럼, 누나처럼 저의 마음을 계속 이해하고 기다려주었고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정성에 인해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진도를 내지 못하는 저를 어머니는 답답해하며 적극적인 푸시를 하셨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들은 연인에서 부부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소박하게 식구들과 결혼식을 올린 후 저희는 손님과 사장이 아닌 부부 사장이 되어서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뿜는 사람이었고 손님들에게도 싹싹하고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인상이 좋은 아내 덕분에 혼자일 때보다 매출이 더 좋아졌고 너무 바빠져서 힘들지만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아내가 제가 살고 있던 집에 들어와 살다가 1년도 안 되어 집도 새로 구했고 얼마 전에는 큰 패밀리카로 자동차도 바꾸었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가족 모두 함께 타고 다닐 편한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지금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을 위해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큰 상처를 잊어가며 새 아내와 새 아들과 그리고 어머니와 행복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원히 평온하고 행복할 것만 같던 제 일상이 또 한 번 부서지는 것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1년쯤 되던 때 전처가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정확히 이혼한 지 5년이 지난 후였죠. 전처는 첫인상이 밝고 세련돼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그새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전처는 가게에 들어서는 순간 지금의 아내를 보며 제가 재혼한 것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전처는 전에 남자가 생겼을 때처럼 싸늘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나 이혼했어. 아이 유전자 검사했었는데 그 사람 아이가 아니었어. 그 이유로 이혼당했어. 그 아이 당신 아이야. 나는 당신이 아이를 갖지 못해서 이혼한 거였는데 이 아이가 당신 아이라니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간신히 과거에서 벗어나 지금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또다시 과거의 일을 들먹이며 제 발목을 잡는 것 같아서 저는 자초지종을 알아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럴 리가 없을 거다. 내 아이인지 어떻게 확신하냐며 믿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녀는 그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면 제 아이가 100% 확실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설사 어이없게도 그 아이가 제 아이가 맞다고 해도 이제 와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요?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저는 의미 없는 논쟁은 그만하고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도 무심하게 그 아이는 제 친아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제 친아들이어도 달라질 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전처는 저의 어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지만 점점 전처에게 설득되어가는 눈치셨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던 해에 아버지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50대 초반에 혼자 되셔서 정말 저만 보고 사셨습니다. 그러니 어머니에게 친손자는 정말 큰 의미로 다가왔겠지요. 저도 지금의 아내에게는 조금 미안했지만 제 친아들이라고 하니 마음이 쓰였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내는 너무 좋은 사람이기에 감히 아내에게 상처 주는 일은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처도 자존심이 보통 센 여자가 아닌데 이렇게 아이 문제를 가지고 저를 다시 찾아올 때는 보통 결심을 하고 온 것은 아니었겠죠. 전처는 어머니를 계속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밖에서 어머니와 전처가 따로 만난 눈치였는데 아마도 전처가 어머니께 친손자를 직접 보여드리기도 했었겠죠. 저는 중간에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아내는 이런 제 상황을 너무 잘 이해해주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여자라면 전처와 머리를 잡고 싸우거나 저에게 서운한 빛을 보이거나 할 법도 한데 아내는 항상 제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주었고 저희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아내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해도 저는 당신의 뜻을 따르겠어요. 라고도 했죠. 지금 생각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가 아내에게 매우 미안할 일이었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정말 머리가 하얘지더군요. 내 아들이라고? 그때 너무 성급하게 감정적으로 이혼을 했었던 건가? 좀 더 알아볼 걸. 이제 어떡하지?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족 모두
고통스러운 시간을 한 달 정도 보내고 있던 중 어머니께서 제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여러 날을 고민했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중심을 잡지 못하면 모두가 불행해질 것 같아서 결심을 했다. 나는 내 피가 섞인 친손자를 깨끗이 포기하려고 한다. 네가 아팠던 날들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너를 그 상처에서 꺼내어준 지금의 며느리랑 손주 생각하면 내가 여기서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싶더라. 네 생각은 어떠냐? 저는 상황을 매듭지어 주시는 어머니의 말씀에 반색하며 저도 어머니와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의 아내를 무척 사랑하고 또 그 사람의 아들도 친아들처럼 아끼고 있습니다. 제 피가 섞인 친아들을 모른 척하고 사는 것도 힘든 일이겠지만 어머니 말씀처럼 지금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 모두 불행해질 것이 뻔해요. 전처에게서 난 아들은 저와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라며 어머니와 저는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전처와 이혼 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 친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어떤 심정인지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어머니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그냥 이전의 일들은 가슴에 묻고 앞으로의 일들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전처가 가게로 다시 찾아왔을 때 저는 저의 결심을 전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니 앞으로는 아이를 위해서도 다시는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양육비는 제가 부담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전처는 크게 분노하며 저에게 막말을 하더군요. 그러게 네가 제때 임신만 했으면 이 사단이 나지 않았을 거 아니야? 다 네 책임 아니야? 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런데 그때 조용히 일을 하던 지금의 아내가 단무지를 정리하다가 국물을 퍼와 전처의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전처가 눈이 땡그레져서는 아내에게 야, 너는 뭐야? 너랑 상관도 없는 일에 왜 끼어들어? 그러자 아내는 단무지통을 통째로 들어서 전처의 머리에 엎어버렸습니다. 시큼한 냄새가 사방에 진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보자 하니까 어디 와서 행패야? 이렇게 어른 앞에서 대바라지게 행동하는 경우는 살다 처음 보네. 내가 초반에는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닌 것 같아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한마디 해야겠다. 이년아, 이제 와서 네 상황이 어찌 되었든 말든 우리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이따위로 말하는 경우가 어딨어? 난 이건 못 참아. 라며 무섭게 쏘아붙이더군요. 이내 전처는 아내의 기세에 눌린 건지 단무지 국물에 노랗게 물이 들어 눈을 흘기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전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는 아빠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고 하더군요. 오늘 당장 아이를 데리고 가든지 말든지 하라고. 자기는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그 동네 놀이터에 가면 아이가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전처는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데리러 가지 않으면 아이는 어느 시설에 맡겨지게 되겠지요. 저는 통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또다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아내에게 이 상황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지금의 아내는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망설임 없이 가요. 그 아이 당장 데려와요. 당신이 내 아들을 친아들처럼 키워주는데 나도 당신 친아들 내 아들처럼 키울 자신이 있어요. 사실 나는 이 상황까지 이미 예상하고 상상하고 있었어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면서요. 제가 전처에 전화를 받은 건 오후 8시경이었는데 저희들은 9시경에 서둘러서 1시간 만에 가게를 마무리하고 그 놀이터로 달려갔습니다. 혹시 이미 사라져버렸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을 하며 급하게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 갑자기 제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북받쳤습니다. 전처가 찾아왔을 때 내가 단번에 거절했다는 것을 이 아이가 알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전처가 말한 그 놀이터에 저녁 늦은 시간까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시간은 이미 저녁 10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어두운 놀이터에 홀로 앉아 있는 아이를 보니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프던지요. 전처가 아이에게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이는 저를 보고 경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눈치였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따스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외투를 벗어주었습니다. 가엾고 불쌍하다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내는 아이에게 다정한 말투로 이것저것 말을 걸었습니다. 밥은 먹었는지, 몇 시부터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지. 저희는 우선 집에 데려가서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따뜻한 물에 씻기고 재웠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방으로 건너가서 오늘 일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전처 전화를 받고 급하게 움직이느라 어머니께 의논드릴 여유 없이 저희끼리 결정하게 되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그동안 내심 손자가 마음에 걸리셨는지 만감이 교차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나는 이 일을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겠다. 하지만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손자들을 공평하게 대하겠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너희들도 내 마음과 같다면 꼭 그렇게 하거라. 라고 하셨고 그날 밤 저희 셋은 서로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두 아이에게 똑같이 사랑을 베풀며 잘 키우겠다고 스스로에게도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네 식구가 되었고 지금은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제 호적에 올리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이후 전처는 다시 연락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난임으로 애를 갖지 못해 힘들었던 제가 졸지에 두 아들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행복한 아빠, 행복한 남편으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지금의 아내에게 감사해하며 더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